이학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림을 옳게 보여드리질 못해가지고 제 스스로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림 등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을 상속문화 이렇게 돼 있고 분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분재라고 하는 게, 분재를 합치면 글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분재를 합치면 가난할 빈자가 되는 겁니다. 나눌 분자 밑에 있는 게 조개패죠. 그리고 제목을 할 때 우리가 분재할 때 제자가 조개패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분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의미가 비슷하다는 거죠. 이 분재는 재산을 자꾸 쪼갠다는 뜻이 되고, 재산을 자꾸 쪼개게 되면은 저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은 가난한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토지는 제한대가 있고 사람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금융이 있다든지 무역을 통해서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토지 아니면 노비입니다. 그나마 노비 같은 경우는 조금 양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토지는 사실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끄트머리로 내려가게 되면 가난한 상황이 된다라는 말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또 나중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저 아득한 옛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대로부터 이렇게 쭉 유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시대로 가게 되면 대체로 이렇게 그 남녀의 차등이 별로 없습니다. 남녀의 차등이,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 남녀의 차등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녀의 차등이 발생하는 게 대체로 이제 17세기,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의 시대가 되고 나면 이제 큰아들 중심, 아들 중에도 큰아들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을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어른들 살림을 나눠줄 때 당연히 마지를, 거의 절대적인 재산을 마지를 주고, 동생들은 조금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그뿐인,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전체적인 역사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고 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그 모습의 기준에서 봤을 때 당연한 것이지, 5000년 역사를 총괄해서 보게 되면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특히 여성적인 입장에서 요즘 뭐 여성 운동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왜 남자들 중심으로만 사느냐. 우리 여성들도 우리의 권한이 있고 주권이 있고 해야 된다. 요즘 뭐 아주 여성 운동들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역시 조선 초기 고려시대, 저 삼국시대가
보편적으로 남녀의 차등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참 좋은 시대, 여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참 살만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이라는 게 2차 방정식이 있고 3차 방정식이 있고 4차 방정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들은 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감각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대목에 어떤 비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느냐 하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연구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070899722607 재산을 큰 재산을 끊임없이 한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면 큰 재산가가 생기겠죠. 큰 재산가가 생기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느냐? 최고 지도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살림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지. 우뚝한 큰 힘을 가진 왕 아래에 어떤 힘 있는 존재가 발생하기를 왕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분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재산을 끊임없이 쪼개버려 가지고 큰 재력가가 등장할 수 없는 구조를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작동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단순히 남녀의 구분이 없이 참 평등하게 균등하게 참 좋은 복된 세상이었다라고만 받아들인다면 역사를 굉장히 순진하게 바라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는 아름다운 모습이 맞아요. 뭐 차등 없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맞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게 하는 은큼한 힘이 커튼 뒤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 두 가지 모습들을 잘 보면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한 면만 봐서는 안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CEO가 됐을 때 자신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대주주의 발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재물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 문화 속에 남녀의 차등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이면에 또 그렇지 않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비교적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조금 복잡한 구도 속에서 사실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상도라도 이쪽은 진주권 이쪽은 굉장히 옛날부터 땅이 많고 소위 말해서 이 터전들이 넓어가지고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시는 어른들 선대는 저 안동이나 청송이나 제 고향 영천이나 뭐 이런 데 대비해서 훨씬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살았다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함안 같은 데는 땅도 넓고 해서 전국의 그 재정 자립도도 아주 높고, 근데 허건수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함안이 아주 그 농촌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그 잘 사는 고을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함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함안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함안도 그렇고 조선시대 이 진주 지역이 다 그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조선시대 때 재산 분지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상속에 나오는 요 분지하는
분재하는 내용을 담은 기록을 우리는 분재기라고 하는데, 분재기 같은 걸 이렇게 쭉 보면 뭐 자녀가 한 4, 5남매 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주는 재산 총량이 많을 때는 한 논 4천마지기씩 됩니다. 좀 적으면 논 2천마지기씩 되는 거예요. 총 재산이 나누어지는 상황을 봐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4천마지기 정도 되면 큰아들이 한 2천마지기 받고, 나머지 2천마지기 가지고 뭐 동생들하고 여동생, 누나들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졌던 4천마지기가 2천마지기, 500마지기, 500마지기식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을 가지긴 합니다만은 4천마지기씩이 그러다가 노비 한 200구 정도가 이렇게 총량으로 이렇게 분재가 되는 거죠.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논 4천마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들어볼 숫자지 가져볼 숫자가 아니잖아요. 4천마지기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어느 누가 논 4천마지기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논 4천마지기를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논 40마지기만 가져도 촌에서는 꽤 부자 아니겠습니까? 논 40마지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게 최근 3, 40년, 뭐 4, 5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조선시대 때 보면 4천마지기, 2천마지기씩이 분재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만큼 물산이 많고 먹고 사는 게 괜찮았다는 것이. 다만 이제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4천마지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4천마지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참 복된 땅이겠죠. 그 중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양반들 중에도 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역시 소작을 하거나 뭐 종으로 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왜 잘 사는 데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봉준의 동학이 저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일어났죠. 진주 밀란이 여기 터전 아닙니까? 잘 사는 데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유함을 몇몇 사람이 독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저 밀란이, 토지에 대한 밀란이 저 안동이나 청송에서 발생하지 않고 왜 진주에서 발생하고, 왜 동학이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발생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불균등한 겁니다. 불균등하게 가지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옛날 목민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내가 더 가지지 못함을 한스러워하지 않고 왜 제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느냐를 따진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적게 가지게 되는 데에는 별 불만이 없는데, 누가 조금 더 가지면 딱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비옥한 곳에서, 토지가 비옥한 곳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진주 밀란이라든지 동학혁명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곡창지대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고, 특히 호남 같은 경우 영남에는 좀 재산이 많다라고 하면 만석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5천석 정도 하면 사람들은 그 집을 만석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 700석 하면 천석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꼭 천석을 채우고 꼭 만석을 채워야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한 5, 6천석 하면 그 집은 그냥 만석군, 5왈 만석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호남에는 10만석군들이 수족하다는 것이죠. 10만석을 할 수 있는, 그만큼 곡창지대. 아마 그쪽을 따로 더 연구를 해보게 되면
연구를 해보게 되면 그대로의 또 재미있는 게 나오겠지만, 제가 하여튼 이쪽에서 봤을 때 가장 많았던 게 단목 하시들. 옛날에 그 단목 하시들이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지역 사회에서는 꽤 그래도 권세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꽤 튼튼했는데, 그 댁에 대략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단목 하시들이 한창 경기가 좋을 때 논 한 4,000마지기씩 본제합니다. 노비 한 290. 엄청난 재산이죠. 정말 엄청난 재산인데, 그 하시들은 아마 지금도 이 지역 사회에서는 꽤, 원래 뭐 하시 자체가 이 지역의 토성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문서로서, 실질적인 문서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우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목을 제가 상속문화라고 붙이고 분재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조선시대에는 상속이란 말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양의 법제적인 개념이 일본을 통해서 번역돼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 상속이라는 말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법 같은데 상속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우리 전통적인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현대화된 독일 법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한자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상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상속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분재한다 그러지. 분재한다 그러지. 그를 상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러나 지금 워낙 상속이란 말이 워낙 익숙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나누는 게 대략 그 세 가지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자녀들에게 그 몫몫이 재산을 제급하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용어로 이제 기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옷깃을 말하는 거. 옷깃 요게 하나를 자기 몫으로 치는 겁니다. 자기 몫으로. 자, 그러면 그 몫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몫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관행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대체로 균분적인 시대면 균분적인 몫으로 주고, 자녀의 차등적인 시대면 그 차등적인 몫으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도 부모는 내가 논이 100마지기가 있으면 우선 한 30마지기를 들어서 우선 한 번씩 나눠줍니다. 다 주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재산을 자식한테 다 주는 그 순간 자식한테 버림받고 효도 못 받고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어른들도 자기 재산을 한꺼번에 다 주는 법이 없어요.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우선 일부 주고, 대체로 평생에 한 3차례 정도에 3차례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야 효도를 담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걸 다 줘버리면 더 이상 아버지한테 얻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쁜 거죠. 얻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조선 사람들도 그랬단 말인가? 조선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낫겠죠. 좀 낫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어른들도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재산을 주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노인 건강을 알 수 없어서 한 2차례 정도 분재를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남은 걸 마저 분재해야지 라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부모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전부 모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자, 그럼 역시 사회적인 관행에 입각을 해가지고 재산을 나누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화할 때 화자, 그 다음 모일 회자, 화회분제라고 이야기해요. 형제 자매들이 합의해서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시 그때도 이제 나름대로 자녀들은 압니다. 어디에 있는 땅이 소출이 쉽게 말하면 곡수가 많이 나고, 어느 종이 일을 잘하고 어느 종은 일은 잘하는데 말을 잘 안 듣고, 어느 종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꾀가 부족해서 재능이 떨어지고,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논이 있고, 자기가 갖고 싶은 밭이 있고, 자기가 선호하는 남자 종도 있고 여자 종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종 하나, 종 둘 이렇게 계산하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얘 둘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하나가 있는 거죠. 이걸 철저히 마음속으로 재단해 나가면서 균등화시킵니다. 실제 남자 종과 여자 종의 가치가 다릅니다. 여자는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남자 종은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 남자 종과 여자 종의 가치가 다르고, 여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남종을 선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경제적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근데 또 같은 종 중에도 노인종이 있고 청년종이 있고 애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부 다 한 사람이지만은 당사자한테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니 말로 어른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은 나이 든 종보다는 나이 많은 종 둘보다는 젊은 종 하나를 선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가 몸은 약하지만 세무서 출입, 관청 출입, 우체국 출입을 시켜보면 종인데 심부름을 잘하는 종이 있습니다. 나무하고 밭 가는 건 못해도 필요하죠. 항상 필요합니다. 총무격에 집안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신체는 약해도 재능이 있어가지고 또 관련 문서도 적절히 잘 만들 수 있고, 시장 문서 만나서 합의도 잘 보는 그런 종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선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우러져서 공평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균분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종이 100명이고 우리가 3남매니까 33명씩 가지면 되겠네. 논이 100마직이니까 우리가 3남매니까 33마직씩 가지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집은 논이 50마직이고 어느 집은 종이 20마직이라서, 아니 교수님 균분이라 그랬는데 계산해보니까 균분이 아닌데요. 들쭉날쭉한데요, 수치가. 데이터가 아니 분명히 균분이라 해서 아버지 재산 대비해서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어 보니까 숫자가 안 맞다는 거죠. 그게 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아주 감각적이고 표피적인 접근 방식을 하니까 맨날 그런 데서 의문이 생겨요. 아까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양적 균형이 아니고 질적 균형입니다. 질적 균형이기 때문에 면적과 마지기 수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논과 천수답이 면적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그 논은 1년에 나락이 3가마니가 나는데, 천수답은 3년에 한 가마니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수확량을 고려해서 양적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집은 33마지기가 아니고 어떤 집은 17마지기 밖에 안 될 수가 있지만, 그 17마지기는 굉장히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은 50마지기가 되는데 그 50마지기는
더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척박하니까. 종의 숫자도 다른 게 남자 종과 여자 종의 가치 비중이 투영이 되고, 젊은 종과 나이 든 종, 똑똑한 종과 그렇지 못한 종,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려해서 양적인 균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전부 다 집집마다 들쭉날쭉한 겁니다. 그 들쭉날쭉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균형성을 유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히 재산 앞에서는 형제 간에도 창 끝을 겨눈다고 누가 한 말이냐? 학봉 김성일이가 한 말이에요. 학봉 선생 시대가 언제입니까? 벌써 500년, 400년, 500년 전 시대인데 학봉의 문집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형제 간에 그렇게 사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고 재산 앞에 서니까 뭐 형제 간에 막 창 끝을 겨누는 그런 시대인데, 내가 큰아들한테 재산을 좀 줬더니만 그 큰아들이 아버지 뭐 저는 기존에 받은 것도 있고 저보다 잘 못 사는 동생들이 많은데 굳이 저한테 주실 것도 뭐 저는 받은 걸로 치고 이 재산 동생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큰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학봉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이 재산 앞에 형제간에 칼끝을 겨누는 이 시대에 어찌 너는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아버지로서 너무 내가 마음이 기분이 좋고 해서 이러이러한 너를 격려하는 이를 글을 써준다라는 말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재산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특별히 야박해서 그런 분쟁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재물 앞에서 깨끗하고 도의적인 시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그래서 결코 우리 시대는 부박하고 우리 조상의 시대는 아름다웠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대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아름답게 산 모습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역사를 반드시 옛날은 아름다운 시대, 지금은 부박한 시대로 이렇게 이분법화 해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옛날에도 역사들, 모습들 속에 본받을 점도 있지만은 또 옛날 역사들 봐도 나의 행위에 비춰서 별반 나은 것도 없는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런데 제가 와서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어른들은 다 훌륭하고 옛날 문화는 다 좋은데 지금 우리 문화만 나쁘고 척박하고, 참 옛날 어른들은 다 이렇게 선하고 도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산 주는 방식이 별급이라 해가지고, 특별하다 할 때 별자, 준다라고 해서 급자, 별급이라고. 이게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잘났든 못났든 그 아버지의 아들이거나 그 아버지의 딸이면 그냥 받는 겁니다. 생덕적인 거죠, 생덕. 타고날 때부터 그냥 그런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내가 뭐 똑똑한 아들이건 못난 아들이건 좋은데 시집간 딸이건 시원찮은데 시집간 딸이건 친정 아버지, 그냥 아버지로부터 딸과 아들의 몫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많든 적든. 그거 어떻게 보면 생덕적으로 공평한 건데, 이 별급이라는 건 뭐냐? 자녀들 중에 특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보너스를 주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보너스를. 자, 그러면 어떤 때 보너스를 주느냐? 기다리는 손자를, 큰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10년 동안 손자를 못 낳아요. 옛날 어른들은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마땅히 낳아야 될 거지만 10년 후에 낳으니까 고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며느리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픈데 병문안을 자녀들이 오남매인데 내가 멀쩡할 때는 전부 아버지 하면서 자주 왔는데 내가 병원에 탁 누워 있으니까 자식들의 인심이 싹 바뀌는 거죠. 평소에 시원찮게 여겼던 막내 아들, 그건 참 늘 퇴근할 때 아버지 거쳐서 가고, 평소에 온갖 돈 다 들여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는 그 아들은 안 오는 거죠. 안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다 압니다. 자식들을, 그 면면을 너무너무 키웠고 낳았고 키웠기 때문에 그 자식들의 면면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면면을 아픈 상황에서 확인하게 되죠.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셔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어른들이 또 마음에 또 이게 받치는 게 있어가지고 또 회복을 하죠. 회복을 하면 본인이 아팠을 때 누가 물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나를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효행을 했는가라는 걸 아버지가 아니까 그 아들한테 보너스를 줍니다. 그 보너스는 어떤 의미에서 그 아들에 대한 보너스이지만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엄청난 경고죠.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게. 상을 내리는 거지만 상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청천벽력과 같은 꾸지람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보너스를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 가장 명분이 좋을 때가 뭐냐? 과거 시험에 합격입니다.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 시험은 개인의 영광인 동시에 가족의 영광이고, 가족의 영광을 넘어서서 종족의 영광이고, 또 그걸 넘어서서 진주 고을 전체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굉장히 그 팽창력을 가진 가치가 되는 것인데, 이 과거에 합격하면 틀림없이 부모는 많든 적든 보너스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능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 특정한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인정이에요. 통상 생원진사에 합격을 하면 아버지는 대체로 논 한 6마지기에다가 노비 한 2구 정도를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보너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머지 자녀들이 원래 가만히 있으면 다 함께 나누어야 될 그 통장에서 5천만 원 인출해야 됩니다. 이 아들이 과거에 합격 안 하면 그 통장 속에 있어야 될 돈입니다. 이 통장은 장차 5남매가 같이 나누어야 될 재산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똑똑한 아들을 위해서 5천만 원을 5억짜리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급제 못한 자녀들이 봤을 때는, 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눠야 될 전체 파이가 줄어들어 버리죠. 줄어들인 것을 특정한 동생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과에 합격하게 되면 대체로는 한 10마지기 내외에서 노비 한 서너 구 정도를. 그러면 또 생원진사 한 다음에 문과 급제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버지는 문과 급제하면 이제는 5천만 원짜리에서 4,500만 원 남은 거에서 한 7, 8천만 원을 다시 인출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돈은 문과에 합격을 했건 안 했건 아들 몫으로 자기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맏아들이라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있지만 똑똑한 아들이 더 받는 겁니다. 그게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신분사회인 동시에 능력사회입니다. 능력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재산을 좀 강한 표현을 하면 뺏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조선사회를
신분 사회다. 그냥 양반으로 태어나면 뭐 망고 무사하다, 최고 아니냐라고 그렇게 조선 사회를 이해한다면 조선 사회를 너무 순진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엄청난 경쟁 사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합격을 하면 반드시 부모는 잔치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안 하고 못 빼기는 겁니다. 내 아들 과거 합격했는 걸 자랑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박사학위 얼마 전에 요즘 잘 안 붙지만 박사학위 받으면 막 플래카드 막 붙이고 하잖아요. 플래카드 붙이고 뭐 이렇게 큰 잔치도 하고 뭐 크고 작은 잔치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조선시대 그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보너스는 언제 주느냐? 그 잔치하는 날 주는 겁니다. 자, 어느 호텔에서 진주의 동방호텔에서 오늘 하아무개 사법고시 합격 잔치를 한다. 그러면 진주 시내 기관장을 비롯한 모모한 인사들, 집안 사람들 한 200명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럼 호텔에 쫙 식사를 쫙 합니다. 고급 와인도 한잔 하면서. 그러고는 행사가 끝날 무렵에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잔치에 참여해 주신 많은 어른들 감사드린다. 제가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 넷째 아들 아무개가 이렇게 돼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의 막바지에 제가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섭섭해서 합격자 당사자에게 제가 돈 현금 1억과 자동차 한 대를 특별히 지급하고자 하니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날의 정인이 되어 주신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앉아있는 분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합격자 당사자는 연단 위에 올라오고 합격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은 요 밑에 있는 겁니다. 동생이나 형은 지금 합격을 해서 아버지한테 잔치를 받고 보너스를 받는 이 연단 위에 서가 있는데 이 동생은 또는 형은 합격 못한 사람은 박수를 치고 이 참혹한 겁니다. 마음이 참혹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제 간에도 이게 경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여기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면 여기 올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버지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평도 가질 수 없어요. 합격하면 되는 건데. 합격하면 되는 것이지 합격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 보너스를 주는 것, 특별한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조선 사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단순히 그거를 형이 어떠미고 동생은 별거 아니고 그 밑에 동생은 더욱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뚝한 아들이 존재하는 이런 집들, 그 형제 간에 엄청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경쟁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시기와 질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조선 사회를 능력과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균분의 시대에조차도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 재산을 공평하게 가지는 이 시대에조차도 똑똑한 아들은 그 균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허물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여기 계시는 어른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조선시대는 그게 아주 상례화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합격을 하면 시집간 고모가 재산을 줍니다. 왜? 우리 친정이,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이래로 참 친정이 한미하게 가다가 이 친정 조카가 요번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뚝한 인물이 되니까 이제 내 친정이 되살아나게 생겼구나. 시집간 딸의 입장에서 친정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댁에서 자기 위치를 결정지어주는 게 친정의 모습이니까. 그 친정이 잘 되니까 이 고모가 너무 기쁘니까 고모가 일정한 재산을 친정 조카한테 상속을 합니다. 근데 그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 자기 아버지 합격자의 조부로부터 딸 자격으로 받아 두었던 그 재산 일부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모는 고모부의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균분시대 조선의 여성입니다. 딸이 친정 아버지로부터 딸 몫으로 재산 받아가지고 신랑 갖다 주면 그 균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통장 따로 가지고 김숙자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인 거예요. 그 자기 친아들이 잘하는 행동을 하면 엄마 입장에서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친정 조카가 잘하면 보너스 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신랑하고 상의 안 하고 하면 신랑이 싫어하겠죠.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는 거고 권한은 권한인 겁니다. 부부 싸움이야 일어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균본시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권의 권한인 것입니다. 역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는 종속되어 있는 여성보다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당함이 심지어 친정 조카의 과거 합격을 기념하는 재산의 정여로까지 나타나는데 그런 예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다. 그게 이제 여권이 강화될 때 가능한 것인데 여권이 강화 안 돼 있는데 시집간 딸이 친정 조카가 요번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내가 한 3천만 원 보너스를 주고 싶은데 신랑한테 그거 좀 주면 안 될까? 줄 신랑이 별로 없습니다. 줄 신랑이 여기 계시는 어른들 같으면 부인께서 친정 조카 준다고 3천만 원만 달라 하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거 줘야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3천만 원이 뭡니까? 300만 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고모는 자기 재산인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임진왜란 이전 시대와 임진왜란 이후 시대의 어떤 우리가 약간 쉽게 설명한 사회 모습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착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델 구조가 외란을 겪고 세상이 한번 뒤집혀지는 거죠. 세상이 한번 뒤집혀지면서 이 양반들이 이대로 가서는 국가도 곤란하지만 국가 예전에 우리 양반 자체의 존립과 권위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맥락에서 이제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같은 아들이라도 큰 아들 다르고 그 나머지 모든 아들은 다 똑같다. 그래서 맞이만 중요한 거. 그리고 종법 질서. 그리고 이제 장가도 전에는 처가 가서 웨딩 행사를 했는데 안 된다. 여자 데리고 가라. 친형을 해야 되겠다. 이 처가 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3년 살다 오는 경우도 있고 처가가 부자면 10년, 20년 살다가 영원히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시 마을이 생기고 이시 마을이 생기고 정심 동정 마을이 생기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족, 종족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느냐. 혼인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친형제도를 강조하는 쪽으로 세상이 이제 남자 중심, 부계친 중심에
쪽으로 이렇게 변모해 나가는 겁니다. 그 변모해 나가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변모해 가져야 변모가 되는데, 아니 조선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신발도 구두로 신고 자켓도 양복을 입어야 되는 거지. 이게 어설프게 하다 보면 위에는 도포 입고 밑에는 구두 신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거는 제사문화, 상속문화, 혼인문화, 사회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변화가 돼가야 세상이 같은 톤으로 변해질 수가 있는데, 그 흐름에, 그런 변화의 흐름에 가장 중심적인 요소로 작동하는 게 그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 상속이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시대 변화의 모습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구체화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분 쉬었다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궁견월 상심세 달 보아도 임무 생각 야오 물령 창단 성은 빗소리 들어도 임무 생각이 이러고 오나 마도 천장지구 효시진 이로되 차는 면면하여 무절기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기 아주 민감하네. 여기 아주 민감해서 요게 이제 상속 문서를 만들면 요래 만듭니다. 요래. 이제 요 앞에 이제 이야기가 대체로 이제 일종의 서론이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나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너희들한테, 나도 이제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살 날도 머지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이렇게 너희들한테 나눠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또 특별한 당부가 있으면 요 안에 담기도 합니다. 담기도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요 앞에 이제 제일 앞에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면은 제사가 중요하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몫으로 상당한 전답을 떼냅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에는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느냐? 조선 전기에도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 몫을 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회봉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할배가 올해는 올해는 큰아들이 지내고
내년에는 큰 사위가 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작은 아들이 지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만 생각해도, 야, 무슨 제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제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사를 한 건데 고정해놓고 후손들이 와야지. 할배가 돌아가신 영혼이 자손을 찾아다니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할아버지가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하는 것, 그게 300년밖에 안 된 생각이에요. 300년 전에 조상은 내 조상이고 400년 전에 조상은 내 조상이 아닙니까? 다 내 조상인데 왜 우리는 3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삶의 법칙을 하늘처럼 중히 여기고 400년, 500년 전 역시 내 조상의 삶의 모습은 매우 이상하게 바라보는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로 조선 후기적인 생각을 이 땅의 전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300년 전이 아닌 400년 내지는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복원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법적인 상속에 있어서의 여자의 권한의 강화, 그 전부 다 400년,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다 하던 거예요. 그 지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집집마다 작은 고충들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큰아들이 딸만 둘 낳고 아들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는 걱정이 되는데. 정작 큰아들은 뭐 딸 둘이 있어도 뭐 딸이 있으면 딸로 가면 되는 거지 뭐 어쩌는데 이러죠. 그러나 할배 입장에서는 손자가 있어야 대를 이을 텐데, 야, 뭐 이런 일들이 요즘도 양자를 줄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냐? 400년, 500년 전에 다 외손봉사를 했죠. 그때 양자 안 합니다. 그냥 외손자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그 외손봉사를 400년, 500년 해오던 집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 문화가 지금 400년 만에 또는 500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이게 순환하는 구조가 있구나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한 시대를 정답으로 삼아놓고 그것에 어긋나거나 조금 다르면 매우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고 역사를 너무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 여기 너무 많이 강하게 교육받아 있는 분들, 전통은 곧 조선시대 유교 문화, 그게 우리의 화려한 전통이지, 그 이외에 무당이 구슬을 하고 저 산천에 가서 비는 거, 그거 전부 이상한 행위고, 그건 전부 나쁜 행위고, 그건 좀 저급한 행위라고 바라보는 것, 이게 전부 유교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유교의 장점이 많지만 유교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유교라고 하는 진주 향교가 곧 기본적으로 유교 아카데미 아닙니까? 뭐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교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 뭐 이야기다. 자, 어쨌든 그래, 조선 초기에는 초중기까지는 윤회봉사를 하니까 그게 필요 없는데, 사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논 한 서마지기만 받아도 제사 지내겠다는 사위도 있고, 차가논 한 20마지기 배당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제사를 지내야 되죠. 처부모. 그러니까 일부 남자들 중에는 20마지기 난 안 받는다. 20마지기 안 받아도 되니까 제사 지내는 명단에서 내 이름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 마지기를 받아도
제사 뭐 지낼 테니까 뭐 반마지기라도 주면 고맙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20마지기 돼도 그 20마지기 뭐 부잣집 아들 같은 경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괜히 그거 20마지기 받고 채가는 20마지기 받고 처부 뭐 제사 지낸다고 골치 아픈 거 난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윤회봉사의 시대에도 제사는 안 받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뭐라도 받으면 지내야 되는 겁니다. 대체로 받고 지내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는 안 받고 안 지내겠다라고 하는 사위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자, 어쨌든 그런 시대가에서 나중에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제사조를 이 앞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조의 양이 꽤 많습니다. 또 제사가 4대 봉사를 지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시제도 지내야 되죠. 옛날에 한식에도 제사를 지내야 되죠. 사명절에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사가 많습니다. 추석하고 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사실은 이 제사 몫을 누가 가져가느냐? 사실상 장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산에서 제사 몫을 상당히 떼고 남는 걸 가지고는 균등하게,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가짐으로써 균분상속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제사 몫을 사실상 제사를 지내는 큰아들이 가져가기 되기 때문에 재산이 1억이 있으면 자네가 5남매가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자는 5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1,000만 원씩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천만 원 중에 3, 4천이 뭐냐? 제사 몫이에요. 제사 몫으로 큰아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늘 바라보느냐 하면 큰 집은 작은 집 또는 작은 집 자손들에 대해 포괄적 부양 의무를 가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큰 집에 가서 밥 얻어 먹는 거는 안 이상하잖아요. 근데 큰 집 사람이 작은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면 이상합니다. 작은 집 사람이 큰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 전혀 이상한 게 없다고. 그게 왜 안 이상하냐면 마음속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한국인의 마음속에 아니 큰 집은 제사 등등에서 조상 대도로의 땅과 재산을 큰 집이 많이 받았잖아. 그리고 그 큰 집은 알게 모르게 그 작은 집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집 사람은 큰 집 사람대로 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작은 집 사람은 작은 집 사람대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하게 제가 이야기했지만 밥을 얻어 먹는 그런 문화가 포괄적인 부양 의식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포괄적 부양 의식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른들처럼 아버지 할배로부터 논 한마디기 받은 게 없는데 동생들 5명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낸다고 죽을 욕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받은 게 없는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 전통과 현대의 중간 접점 시대를 살면서 전통적 의식의 피해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된 훌륭한 어른들이 대한민국에 많다고요. 그 참 훌륭한 분들이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게 상식인데 나중에 가서는 받은 것도 없는데 형이라고 하는 맞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참 그런 문화를 아름다운 문화라고 해야 될는지 슬픈 문화라고 해야 될는지 난 정말 어떤 데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그러나 우리는 막 그거를 아름다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는, 그런 아름다움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는 안 올 겁니다. 이제는 철저히 자기 방식에 의해서, 자기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우리 저희들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각기 자기 그 목소리. 요거 보면 차양 삼도라, 이 모양 양자입니다. 석삼자, 우리가 이 온도 할 때 도자예요. 차양 삼도라는 게 뭐냐면 요 형태로 세 통을 작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자녀가 5명이면 요걸 5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집에 있는 것만 원본이고 나머지는 복사집에 가서 복사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집에 가지고 있는 문서가 다 원본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재산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5명이면 요 문서가 5통이 만들어져야 되고, 자녀가 7명이면 똑같은 문서가 7개가 만들어져서 각각 집으로 보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그래야 딸은 딸대로 이 문서가 있어야 봐라. 여기가 내가 받은 내 몫이다. 옆에 여기가 오빠 거고, 요 동생 거고. 똑같은 내용이 작성된 모든 것이 다 원본인 것이 아들, 딸에게 지급이 되도록 문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서 작성에 참여했던, 작성에 참여한다는 게 딴 게 아니죠. 재산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주는 사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여기에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원본으로서의, 문서 원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여기에 보면 막 사인도 있고 진짜 원본과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인이 없어요. 이건 뭐냐? 초 잡은 겁니다. 재산 상속할 때 아버지는 아마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보자. 동방호텔 옆에 있는 빌딩, 그거는 월세가 32만원. 경상대학 앞에 있는 빌딩은 월세가 27만원인데 그 사람은 월세를 잘 안 내고, 생각해야 되죠. 어디에 있는 뭐는 뭔데, 그거는 건축 수명이 오래돼서 내년쯤에는 재공사를 해야 되면 들어가는, 그걸 받는 사람은 말이 재산이 재앙이 되는, 이걸 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식들한테 나누어 주기 전에는 실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평하게 전부 나누는 초안입니다, 이게. 이 문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 충청도 예산에 글씨 잘 쓰는 그 추사 김정희 집안에서 나온 초안입니다. 분재기에 그 초안이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추사 김정희 집안에 이 초안이 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아마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같으면 세무사, 세무 전문가가 따라 붙어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재산 많은 집에는 자기 재산이 전부 다 얼마 되는지도 다 알기 어려워요. 자기 재산이 다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안을 만드는데, 이 초안에 대해서 물론 권한은 아버지가 가지는 것이지만은 저 초안에 대해서 일부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특히 딸들이 그렇다는 거죠. 저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오빠도 데리고 가겠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공평한 게 뭡니까?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이 차지하도록 해요.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 안 그러면 아버지가 특별히 어느 오빠를 편애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 생기면 분재의 형평성을 잃게 되니까, 이 모든 이 아마 하나의 초본이지만은 이 초본이 한 번만 만들어졌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계산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재산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녀들 상호 간의 긴장감, 갈등, 경쟁, 시기, 불만 이런 것들이 아마 팽배했을 것으로 저는 아니 전화 급한 거면 뭐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보다 저게 더 급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게 급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긴장감들 속에 이게 만들어진, 그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는 비옥하냐 안 비옥하냐,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옥하냐 척박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비는 영리하냐 힘이 세냐,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적으냐, 남자냐 여자냐, 이 모든 가치를 형평되게 따져서 가급적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균등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고뇌의 어떤 작업이 이런 문서 초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두 장의 문서에 빽빽하게 섞인 게 전부 이게 토지 아니면 노비입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재산이, 여기 어른들 재산이 얼마나 뭐 A4 용지에 몇 줄 적으면 보통 우리가 없잖아요. 집 하나, 뭐 논 서마지기 끝,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논은 이렇게 씁니다. 어디에 있는 몇 번지에 있는 논, 소출 2섬, 어디에 있는 밭, 소출 뭐 1섬 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출이 중요한 거예요. 수확량이 얼마냐를 따지는 것이지, 면적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이 모든 걸 골고루 균등해서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에 이제 이 왕실 사람들의 제가 어떤 그 상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주정씨, 여기 진주에도 해주정씨 있잖아요. 농포, 정농포 선생 윗대 이야기예요. 저 윗대, 농포 선생보다 훨씬 윗대, 조선 초기. 그때 이 해주정씨들이 이 왕실들하고 혼인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주정씨의 그 정도공, 정역이라고 하는 그 어른이 태종 이방원하고 고려시대 과거시험 동기생입니다. 합격 동기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종 이방원이 태조를 이어서 왕으로 자기가 된 다음에 이 뭐라 그래, 며느리들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며느리를 보는데, 그 큰아들 양녕대군의 부인도 자기 과거 동기생의 딸로 며느리를 받고, 두 번째 아들이 그 효령대군이에요. 효령대군의 장인이 바로 정도공, 그 해주정씨 윗대 어른이라고 하는 그 집안입니다. 그 정도공의 딸이 효령대군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양녕대군도 왕이 못 되고 효령대군도 왕이 못 되고, 저 밑에 있는 충녕대군이 왕이 됐고, 우리는 세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형들이 왕이 될 만한 지위에 있었지만은 뭐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에서 충녕이 왕이 됐고, 이제 우리가 가장 성군으로 봤던 그 세종이 된 것인데,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면 그 양녕대군의 사당 이름이 지극할 지자에 큰 덕자 지덕사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서울의 사당동 그 인근에 있어요. 지덕이 뭐냐? 지극한 덕이 뭐냐? 천하를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양도할 수 있는 정도의 덕일 때 우리는 그걸 지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한 50만 원 빌려준 걸 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덕을 베풀었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 지극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와 같은 온 천하를 누구에게 양도할 수 있을 때 그 정도의 덕을 우리가 지덕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양녕대군이 태종의 맏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이름하여 탐하지 아니하고 동생 세종에게 왕자의 자리를, 왕좌의 자리를 물려줬기 때문에 그 사당을 지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형님이 왕권을 사양을 해버리니까 둘째인 효령 입장에서는 야, 내가 한번 왕위를 노려봄직하다. 순서상.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효령은 그러한 어떤 권력에, 자기에게 굴러 들어올 수 있는 그 권력에 어떻게 처신했느냐? 맑고 깨끗하게 처신했죠. 아이고, 저 역시도 임금의 제목이 아니고 나이는 나보다 적지만 저 동생이 훌륭합니다. 역시 본인도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효령대군의 사당은 맑을 청자, 권세의 권자, 청권사입니다. 청권, 권력, 권세에 청담하게 깨끗하게 처신한 사람이다. 그래서 청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권사는 방배동에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 방배동에 청권사가 있고 사당동에 양녕대군의 지덕사가. 자,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당의 이름에 이미 그 사람의 어떤 역사적 행위가 딱 집약대가 딱딱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사 같은 거 쭉 다니면서 어떤 거는 간판만 딱 보면 이 건물이 상징하는 게 뭐다라는 걸 금방금방 알 수 있는 이유가 그런 핵심 정신을 딱 이렇게 투영을 시켜놓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해주 정씨가 이제 효령대군과의 혼인을 통해서 왕실과 혼인을 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혼인 트면 어느 집 없이 왜 안 그렇습니까? 어느 집하고 한 번 혼인을 트면 그 다음부터는 그 혼인에 의해서 그 집하고 혼인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효령대군과의 혼인이 터지니까 이 왕실과 이 해주정씨들이 혼인할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영흥대군이라는, 영흥대군이 세종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이 영흥대군이 또 역시 이 집에 또 거꾸로 이제 장가를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영흥대군한테 아버지가 해주정씨를 아내로 삼아서 살아라고 하니까 또 뭐 아버지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 했는데 이 영흥대군이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사귀던 여자가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도 이 영흥대군이 본처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니고 늘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를 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다. 해가지고 요 기별이라는 게, 기별이라고 하는 게, 기는 버릴 기자입니다. 별은 이별할 별자입니다. 기별 부인이다. 이걸 남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해주정씨 집안의 딸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저는 어느 임금님의 아들 영흥대군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 정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흥대군 입장이 난감하겠죠. 공식 현상에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서상으로 표현할 때 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참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괘씸한 마음도 들 수 있고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그 신랑으로부터 사실상 버림받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아예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니까 자식이 당연히 없죠. 자식이 당연히 없고 하니까 친정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친정 조카한테 전부 다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여자의 자격으로 친정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없으면 재산을 줄 수가 없어요. 재산에 관한 원칙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철저히 피를 따라갑니다. 피 가는 곳에 재산 갑니다. 피가 손자보다 아들이 아버지의 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들 몫이 손자 몫보다 많은 겁니다. 피의 농도, 피의 양과 재산의 양은 일치하는 겁니다. 피 가는 곳에 하여튼 재산 갑니다. 그럼 피의 양과 뭐가 일치합니까? 상복의 복이 일치하죠. 피가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복이 두텁고, 피가 관계가 옅으면 옅을수록 복이 얇잖아요. 그래서 3달 입는 사람도 있고, 5달 입는 사람도 있고, 9달 입는 사람도 있고, 1년 입는 경우도 있고, 3년 입는 경우, 이 3년 입는 경우가 피가 가장 많이 겹치는 거죠. 피가 많이 겹치니까 재산도 가장 많이 받았겠죠. 그 복도 제일 두텁게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철저한 공식이에요. 철저한 공식이라. 피 가는 곳에 재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 가는 곳에 재산이 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없으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친정으로 리턴 시킵니다. 친정으로 되돌려줍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재산이 상속을 받았고 자식이 없는데도 친정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시댁 측에서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송이 붙죠. 조선시대 소송 중에 상당수가 그런 겁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 마음에 안 주고 싶잖아요. 이미 온 건데, 이미 내 계좌로 입금이 돼 있는데 그 계좌 송금 오류가 생겼으니 그 되돌려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되돌려줘버리면 되는데 안 주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인 거라. 그러니까 송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가 가는 곳에. 자, 한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 장가를 가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상처를 하고 두 번째 장가를 가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다 아들이지만은 요 애들 외가가 여기고 요 애들 외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들 엄마는 얘들 엄마대로 친정의 재산을 받았겠죠. 얘들 엄마대로 또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우리 집 재산일 수 있지만 이 외가에서 온 이 재산은 얘들한테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오로지 저기서 왔기 때문에 얘들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은. 요 외가에서 온 거는 얘들만 해당되는 거지. 또 쟤들이 여기에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피 가는 곳에 재산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농도만큼이나 상복이 두터우냐 얇으냐가 정해지도록 짜여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선시대 때 보면 오복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복도. 그 오복도를 수학으로 완치시키면 피의 농도의 표입니다. 피 농도의 표를 수학적으로 블록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복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바로
자식이 없는 왕실에 참 좋은데 시집 갔지만 신랑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식도 없는 여성이 친정으로 조카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 정미수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경혜공주의 딸이 친정 조카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요 상징적인 문서입니다. 근데 이 문서에 왜 이렇게 가에 뭐가 붙어 있고 이게 왜 붙어 있느냐? 원래 조선시대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그걸 매매를 했던, 상속을 받았던, 재산이 취득이 되면 신고해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지금도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 조선시대에도 등기하는 제도가 원칙인데, 조선 초기까지는 그 등기가 잘 이루어졌는데, 조선 후기에는 등기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사적으로 소유를 하는데, 원래 원칙은 등기합니다.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상속을 받았다고 쳤을 때 상속문서 원장 앞에다가 제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아버지로부터 또는 장인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땅을 상속받았는 바 그 상속문서 원장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라고 앞장에다가 신청서를 붙이고, 신청서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그 신청상에 사유가 되는 매매 또는 상속문서를 원장을 붙입니다. 풀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리고 도장을 탁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뒤에 또 뭐가 붙어야 되느냐? 매매 또는 상속할 때 정인으로 입회했던 사람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붙여야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서를 붙여야 되는데, 보통 사실관계 확인서는 2장을 붙여야 돼요. 두 사람이 복수정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매매 또는 이 상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당신이 적어달라. 그러면 사실관계 증명서를 또 2개를 또 붙이고 또 도장을 탕탕탕 찍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관에다가 올립니다. 그럼 관에서 신청서부터 매매관계 또는 상속관계에 오류가 없는지, 증인들의 사실관계 증명에 오류가 없는지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다가 여러 문서를 사실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 이 매매는 정당하고 또는 이 상속은 정당한 바, 이 땅과 이 노비는 너의 토지 또는 노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준한다 해가지고 관에서 마지막에 문서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걸 이제 입안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입안을 하나 발급받으려면 저 앞에서부터 문서가 쫙 붙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문서 떼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이 곧 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 이연매 부분에는 반드시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초기에는 이러한 등기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잘 지켜졌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별로 그런 것들이 좀 이완되어 가는. 자, 여기에 밑에 보면 그 이성계가 여러 딸들이 있었죠. 여러 소실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왕이 관계를 가진 여자는 다 후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관계를 가지고도 후궁의 반열에 넣어줘야 후궁이 되는 겁니다. 왕과 관계를 가지면 자동적으로 후궁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이 자신의 와이프 그룹 속에 넣어줘야 후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관계를 가졌는데 후궁의 그룹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성계가 며칠하는 소실소생의 딸이 하나 있어요. 이 소실소생의 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태조가 이 여자와 저 딸을
공식적으로 나의 아내와 딸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버려지는. 모든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자동으로 궁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임금이 들어오라 해야 들어오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참혹한 거죠. 그래서 아마 요 딸의 이름이 소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묘치입니다. 이 묘치 시절에 이 딸은 이성계가 고민하던 시절에 딸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렸죠. 쟤와 제 엄마는 나의 공식 후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묘치가 숙신옹주가 되는 겁니다. 묘치라고 하는 참 그다지 왕의 딸답지 않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아버지의 결단에 의해서, 아버지의 법적 결단에 의해서 이제 숙신옹주라고 하는 멋있는 이름을 가진 공주, 프린세스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요 문서는 뭐냐? 바로 이 숙신옹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묘치 시절에 자기 딸에게 가옥을 내려주는 문서입니다. 왕도 사유재산이 있죠. 왕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자식 중에 어느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줄 때 역시 이런 문서를 작성을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만든 분재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태상왕이라고 해놓고 사인을 했죠. 이거 왜 태상왕이냐? 아들 방운 태종에게 사실상의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은 태상왕으로 있던 시절에 문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무렵을 전후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묘치를 자신의 정식 딸로 삼고자 하는 하나의 예비적인 조처로서 이 상속을 했던 것 같고, 요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묘치는 숙신옹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묘치라는 이름과 숙신옹주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레벨 차이가 나는 겁니다. 레벨 차이가. 그러니까 왕의 와이프 그룹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정말 그걸 우리가 역사에 보면 고려 태조 왕건이나 견훤 궁예 이 시대에 보면 분명히 관계를 가진 게 맞는데 모르는 척하고 가잖아요. 자기 자식인 걸 뻔히 알면서도 냉정하게 간다고. 그 군왕으로서의 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여자들은 그냥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왕비가 좋은 자리인데 그 왕비보다 훨씬 못한 핍박받는 존재로서의 후궁, 처근하고 안 된 존재로서 후궁을 바라보는데, 진짜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후궁조차도 되지 못하고 잊혀져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냥 후궁만 불쌍한 거예요. 왕비보다는 못하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눈높이입니다, 이게. 우리 늘 역사를 늘 대할 때 그저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씻겨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안목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걸 조금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자리가 저는 이런 자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 또 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찾아주신 어른들께 오히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분재 상속과 관련해서 남은 이야기는 8월 27일 날 제가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